N번방 사건.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범이 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방의 한 종류인 박사방을 운영하던 일명 박사 조주빈은 체포됐지만 이 범죄의 원조격인 N번방의 운영자인 갓갓과 그 텔레그램 참여자들의 검거 등 아직도 갈 길이 먼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닫혀있던 그 방의 문을 열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외신들도 이 N번방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몇몇 K-팝 스타들이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K-팝 전문 매체들도 N번방 사건에 대해 다뤘다고 하는데요. CNN의 경우 박사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의 체포 사실부터 3월 20일 기준 조주빈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 음란물 생산과 유포, 성적 학대와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포와 불법 촬영을 통한 성적 모욕이라는 부분도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한 이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피뢰침 같은 존재다라고 짚어냈는데요. 그 이유는 이를 계기로 그간 만연했던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 등의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NN은 또한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2명의 대학생, 일명 불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텔레그램 그룹은 채팅방당 3명에서 5명의 노예라 불리는 여성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겼고 조주빈 등은 수위 높은 사진들을 무기로 이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채팅방 참여자들의 요청대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은 그 익명성 덕분에 권위주의 정부를 피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의 익명성으로 인해 N번방과 같은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익명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CNN은 이 부분에 대해 텔레그램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의 입장료를 이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대로 조주빈은 무료방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이 프리미엄 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불하며 프리미엄 방에 입장했고요. 비트코인은 주간은행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폐로 알려져 있죠. 유저들은 디지털 월렛이라 불리는 가상계좌에 이 비트코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제 은행과는 달리 신분을 증명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유저들은 프라이빗한 송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실명 인증이 필요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던 거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방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보낼 때 거래소 안에 이제 지갑이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 지갑에서 바로 조주빈의 지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따로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비트를 사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개인 지갑에서 조주빈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둘 다 어쨌든 간에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지갑에서 만약에 조주빈한테 직접 샀다 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다 그게 내역이 남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조주빈의 지갑 주소만 확보를 한 상태면은 그 지갑 주소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거래소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낼 때는 이런 개인정보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걸 실명 인증을 다 해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조주빈이 송금받은 암호화폐의 종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익명성을 무기로 한 모네로도 있었는데요. 다크코인은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N번방 이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주빈이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뭐 암호화폐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구매 대행 업체를 쓰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업체는 뭐냐면 이제 뭐 제가 박현영이고 100만 원어치 모네로를 사고 싶은데 이거를 사서 조주민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업체가 거래소에서 모네로를 사가지고 조주민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네로일지라도 업체 자체 데이터가 남잖아요. 부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제 거래소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소에는 어쨌든 그 거래 내역과 정보가 남으니까 문제는 이제 모네로는 지갑 주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거래소를 통해서 잡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거래소에 이제 조주빈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주고 이 주소로 돈 보낸 사람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경찰이. 근데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 자체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조주빈 모네로 지갑 주소인데 여기로 보낸 사람들을 잡아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갑 주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낼 때도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하냐면 박사방이 운영된 기간 동안에 그 박사방 가입비에 준하는 모네로가 출금된 내역으로 좀 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가입비가 뭐 20만 원에서 70만 원, 뭐 15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70만 원어치가 가장 많다고 치면은 70만 원어치 모네로를 딱 출금한 사람이 있으면, 송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확률이, 그 사람 가입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디크립트는 한국인이 성범죄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해 발생한 손종우 사건도 함께 보도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다크넷을 기반으로 20만 개가 넘는 아동 음란물을 팔던 웹사이트가 국제공조수사에 의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때 역시 지불 방법은 비트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국제법상으로 해서 우리나라랑 조약이 체결돼 있는 28개 국가가 있는데 그 28개 국가 안에 있는 거래소라면 그 국가의 사법당국에다가 직접 공조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네, 그건 이제 국제형사법상으로 그게 조항이 있고 또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협조를 해주자, 서로 이런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취재했던 거래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이기도 하고, 해외 거래소 중에.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나간 거에 따르면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데 거기서 이제 조주빈의 지갑 주소로 송금이 된 내역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이제 바이낸스 쪽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낸스는 흔쾌히 협조하겠다.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아동 또는 청소년 음란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것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른 상태로 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고의로 본 사람들에게도 좋은 방어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449명 중 단 80명만이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10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제작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허위 페이스북 프로필을 이용해 고수익 모델 일을 미끼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그 수위를 높여갔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누드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총 43명으로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했을 때는 초범이라고 해도 1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재범은 25년 이상 50년 이하, 무범은 35년 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형량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할 때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재판 단계에 가서는 형량이 매우 낮아집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해외와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 배정된 판사가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해왔다며 교체 청원이 빗발쳤던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뉴스는 한국의 N번방과 같은 유사한 중국 웹사이트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저들에게 선정적인 내용을 유료로 보게끔 유도하고 크레딧을 벌기 위해 유저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 역시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클릭하면 과금을 유도하는 팝업이 뜹니다. 가격은 30위안부터 3,000위안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 역시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이를 중국판 N번방이라고 부르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이보에는 당신의 아이들이나 친구의 아이들이 이런 웹사이트에서 착취당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사이트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임에 분명하다라는 코멘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코멘트는 중국과 한국에서 몇몇 사람들이 포르노를 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한 블로거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당국에서 웹사이트를 차단할 때마다 그들은 사이트 운영자만 체포하곤 한다. 그러나 소녀들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사람들이나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같은 이유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N번방의 이용자들에게도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서구권 또한 한동안 현실판 N번방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바로 헤지펀드 출신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는 14세에서 20세 소녀 수십 명을 뉴욕 맨해튼 자택이나 플로리다 판비치, 버진 아일랜드의 별장으로 유인해 수십 년씩 성노예로 삼은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던 도중 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자는 당시 맨해튼의 개인주택 중 가장 크다는 앱스타인의 집에서 그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 등 유력 인사들과 찍은 사진을 봤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앱스타인은 2008년 당시 미성년자 36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통해 단 2건의 성매매만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앱스타인이 치른 죗값은 고작 징역 13개월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면 그 후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외신을 통해 확인했듯 N번방은 세계 도처에 존재합니다. 그들의 수법과 습성 또한 유사성을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닫혀있던 그 방의 문을 열고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